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던 이 조기 발병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을 찾아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우선 이 조기 발병 위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병명인데 일반적인 위암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조기 발병 위암은 보통 40대 전후로 나타나는 이 위암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30대는 물론 2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위암과 좀 다른 점이라면 보통 위암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기 발병 위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암은 보통 우리가 이 종양 덩어리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나는데요. 조기 발병 위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 이렇게 넓게 퍼진 형태로 미만형의 형태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증세도 찾기가 힘들고 진단이 어려운 거죠. 네, 조기 발병 위암 말씀하신 대로 발견도 어렵고 또 원인이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뭐였나요? 먼저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기 발병 위암에 영향을 주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낸 건데요. 이 연구팀은 80명의 환자에게서 암 조직과 또 주변 정상 조직을 얻은 뒤에 유전체와 단백체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천여 개 정도의 체세포 변이 유전자 중에서 이 조기 발병 위암과 관련된 6개의 유전자를 찾아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3개는 이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이런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인 유전자를 발견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낸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기 발병 위암의 유형을 4가지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유형을 4가지로 구별했다고요? 네, 이 단순히 유전체 분석만으로는 사실 이런 유형이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이 단백체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4가지의 패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 전달 체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이 환자들의 발병 유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암의 유형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면 거기에 따른 진단이나 치료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 조기 발병 위암의 가장 큰 문제가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건강한 20, 30대는 보통 증상이 크게 나타나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후에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진행이 워낙 빨라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이 나뉘게 되면 이 유형별로 환자에게 맞는 정밀 진단과 함께 이 불필요한 과정 없이도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4종류의 위암 유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이 발병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특히나 그 과정이 더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유전체 또 단백체 분석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이 유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 이 모든 생물이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단백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총합을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 연구팀이 적용한 방법은 이 둘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유전 단백체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전체와 단백체 각각에서 나온 정보를 하나로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 단백체 분석을 통해서 4가지 유형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유전자 분석은 저희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단백체 분석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이렇게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는 보통 유전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백질로 발현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유전자 자체보다는 이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서 신약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암과 같은 경우도 치료 과정을 살피는데 보통 단백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백질 수준의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이번 연구로 조기 발병 위험의 그런 발병 원인을 찾아낸 것도 성과지만 말씀하신 유전 단백체의 그 과정이 쓰였다는 것,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연구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 단백체 연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또 암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각각 개인마다 그 환경도 다르고 사실은 암의 원인이 되는 것들도 다르다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한 명의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유전 단백질을 쫙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유형이다. 그러면은 약은 뭐뭐뭐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앞서 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연구팀은 그러면 관련 연구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네, 뭐 아직은 기초 연구고 네.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팀도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해외 과학계에서는 유전 단백체라는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국내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국인들이 음식 맵고 짜게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복부 비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점심을 많이 먹어주는 뜨끔한데 사실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날씬해 보여도 사실 누구나 이 뱃살 고민은 조금씩 갖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우선 이 뱃살을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두께가 2cm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좀 더 정확하게는 물론 이 허리 둘레를 재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남자는 보통 90cm, 여자는 80cm가 넘을 경우에 이 복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잡았을 때 2cm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복부 비만 사실 겉보기에도 좀 좋지 않지만 건강에 우선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데 이 최근에는 복부 비만이 남성의 골다공증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남성 5,9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인 남성의 경우 이 허리 부위의 골밀도 감소 위험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런 현상이 20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20대가요? 네, 20대 남성의 경우는 복부 비만이 있으면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5.53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이 뼈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가요? 이 사실 비만한 사람은 네. 체중이 늘면서 이렇게 하중이 더 가해지잖아요. 예. 이런 무게를 견디려고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부위인 요추의 경우는 체중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부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의 골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팀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일수록 요추의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준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복부 비만이 또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네. 이 복부 비만에 심한 사람은 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요? 네. 이 국제 비만 확해지에 실린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사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약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폐활량 지수가 보통 사람보다 10%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 정도 폐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네. 반면에 이 복부 비만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경우는 같은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돼도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데다가 대기오염도 이 염증 매개인자나 뭐 산화 스트레스를 분비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폐 기능이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한데 특히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근데 이 복부 비만이 뭐 앞서 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이 복부 비만이 심하면 뇌에 회백질이 위축이 되면서 예. 치매에 영향을 준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 또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다른 병력이 없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도 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좀 건강한 다이어트 네.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